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거운동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이 투표라는 행위를 위해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는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계 3대 혁명인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이 모두가 사실은 투표를 향한 행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봐도요, 3.1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오늘 하는 우리의 이 선거 행위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이며 건국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라는 행위는 굉장히 신성한 겁니다. 우리는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권리라는 것이 시민권이고 시민권이라는 것은 천부인권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부분에 나의 목숨의 일부가 의탁되어 있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투표로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선거운동의 첫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이진아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뉴스픽 코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현장 상황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권호철 중부대 초빙 교수님 연결해가지고요, 충청권의 민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슈 삼합 시간인데요. 김필성, 신유진 두 변호사님 모셔서 현안들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조금 이따가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노란색이 너무 화사한데요. 네, 오늘 봄비가 내려서 노란색으로 입어봤습니다. 개나리 폈던가요? 네, 개나리가 많이 폈습니다. 개나리색입니다. 네. 네. 이진아 기자님하고 핵심 이슈 몇 가지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입니다.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여차하면 이제 수도 이전까지도 끄집어낼 기세인데요. 네. 이게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공약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런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회를부터 옮기는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데 여의도의 국회터의 개발 계획까지 묶어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회가 떠난 자리는 고도 제한 등 규제를 풀어서 금융과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열세로 몰린 판세를 뒤집기 위한 승부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 이런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항은 저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십니까? 이쪽에서 제가 한 4년 일을 했습니다. 네.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인데 또 무슨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에 그 국회 세종시 일부 이전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돼서 이미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구상해서 만들 때 국회 부지를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세종시에. 네. 청와대 분원 부지도 있고요. 하물며 그 제외 해외 공간들, 대사관들을 이전할 수 있는 부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네.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네. 네.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였습니다. 네. 네. 자, 여기 이제 대통령실도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것을 속도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야가 모두 공인했던 지난 대선 공약이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어제 대변인실이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면서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실 설치도 속도를 내줄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녹지생태공원을 만들기에 최적지인 데다가 국회 도서관 등 기존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환영의 의사를 또 내비쳤습니다. 또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방침은 이미 여야가 합의로 확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에 11개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이전하는 규칙을 모두 통과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요, 세종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세종시를 무산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죠. 네. 반대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같은 당내에서도 친박과 친이가 싸움이 났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그 당시에 양승조라는 국회의원이 네. 20일 가까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서 세종시 원안사수를 지켜낸 적이 있어요. 이야기 뭐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이 세종시를 이제까지 방해놓은 그 집단이라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이 방해놓은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이제 또 선거 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까지 나와서 이제 긍정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회에서 합의한 세종의사당 추진단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설치 중인데요. 세종의사당 부지 면적은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약 2배에 달합니다. 또 세종의사당 추진단과 세종시가 추정 건립한 예산은 3조 6,100억 원인데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수치여서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개정인데요. 위원회 이전 폭만 넓힌다면 국회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장 등 주요 기능을 모두 옮기려면 세종의사당을 분원으로 표현한 국회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합의부터 장담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라고 좀 보이고요. 또 끝으로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은데요. 과거에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론 내리면서 결정요지에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국회 완전 이전은 위헌인 행정수도 이전을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2004년도에 그 당시에 이재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전국에 유세차 몰고 다니면서 수도 이전 반대했어요.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거 관습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도 저는 법조인들이 황당무계한 게 대한민국은 성문헌법이에요. 네. 관습헌법이 없는데 무슨 관습헌법으로서 이걸 수도를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습적으로 느끼기에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인식이 높다 이러면은 이전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학자들이 내려야 되는 결론인지 그때도 이게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됐던 이야기들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시행하면 된다라면서 이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여당과 야당의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국회 이전은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 공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된다.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좀 조언을 드리자면 원래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정체성에 해당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떨까라고 검토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라는 브랜드를 내세워서 5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국회 이전을 얘기했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충북 충주시를 찾아서 우리 경쟁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고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언급됐던 100만 호 규모의 기본주택 조성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월세 1만 원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기본주거 공약과 또 국립대 전문대는 전액 무상교육, 또 4년제 사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이 담겼습니다. 앞서 발표한 출생기본소득과 간병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어르신 주 5일 점심 밥상 기본 서비스 공약도 5대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심판론도 내세웠는데요.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총선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면서 정부 심판론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하자 이런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을 대파하라. 네. 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그 여당 후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분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이 두둔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 했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죠. 비례정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뜬금없이 이종섭 호주대사를 또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또 의사 파업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이종섭 대사를 끄집어냈습니다. 어제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종섭 대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가 죄가 있는 것이 확실하냐? 대한민국에서 큰 이슈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이슈도 안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그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수가 산불이 나면 해직되는데 군수가 불을 저지른 거냐 이런 비유도 해서 좀 비판을 받았는데요. 또 옳지 않고 민주주의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영어 논쟁도 했는데 네. 외신 안 읽으시는 모양이네요. 참. 네,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무정부주의다라고 이렇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프레임이 있죠. 이제 3년은 길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 대한 강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인 위원장은 거의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파괴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5년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이 때때로 국민에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쓴 약을 먹여도 국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맡기고 위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굉장한 중요한 축이라면서 또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탄핵도 헌법 절차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 무정부주의적 파괴행위였습니까? 6월 항쟁도 그러면 무정부주의적 파괴행위입니까? 4.19 혁명 헌법에 보장되어 나오는데 그것도 파괴주의적 무정부주의적 행동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오히려 헌법 안 읽어보셨네요. 네. 자, 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입니다. 수원의 이수정 후보가 대파가 한 단이 아닌 한 뿌리가 875원이다 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네, 어제 또 대파 격파 영상을 또 올렸다가 삭제했었는데요. 일단 이수정 후보가 지난 25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서 대파 발언으로 논란이 된 다음 날 해명성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는 육개장에 넣을 대파를 샀습니다란 제목의 2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는 오늘 아주 제가 대파를 격파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님 댁 대파, 이쪽 것은 우리 어머님 댁 대파라면서 그 파의 한 단에 몇 개가 들었고 그 몇 뿌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인지 계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한 뿌리가 얼마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됐고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의 캠프에선 논란이 계속 일자 삭제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후보 실언한 것 같은데 본질만 좀 봐달라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나 이제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완전 초보들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이슈를 다시 꺼집어내면서 이제 이슈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볼 때마다요 정치도 전문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27일인 어제부터 해서 4월 1일
월요일까지 재외국민의 선거 기간입니다. 재외 공간, 대사관, 영사관, 총영사관 이런 곳들을 방문해 주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재외 공간을 치시면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참고하실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재외 국민 여러분들도 반드시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이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후 현장 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현장 콜 시간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연결해서요. 지역의 총선 민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민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중부대의 우리 권호철 교수님인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충청권 민심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충청권에 대해서는 양당이 전부 다 자당이 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민심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가요? 아직 오늘부터 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좀 섣부른 예단일 수는 있으나, 그리고 또 지역적 특성상 이 충청도의 민심은 사실 그 선거 당일까지도 좀 잘 알지 못하는 좀 특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수는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상으로 지역의 이제 유력 일간지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걸 보면요. 특히 이 대전, 세종은 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좀 승리하는 여론조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쪽 안에서도 보면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현재대로라고 하면 좀 민주당이 좀 승리할 수 있는 좀 확률이 높지 않냐, 좀 이런 분위기가 조금 현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전하고 세종, 청주, 뭐 천안 같은 이 도시권들은 현재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로 현재까지는 봐도 좀 무방할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격전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충남의 공주부여 청양, 이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색이 강한 곳이기도 하고요. 정진석 후보가 5선을 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소통 수석을 지냈나요? 네, 박수현 전 대변인, 뭐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신 분인데 두 분이 또 맞붙었는데 현재 판세가 어때요? 처음에는 선거 초반이 시작됐을 때 공천 작업이 끝나고 이제 시작됐을 때 무렵에는 정진석 현 국회의원이 좀 유리한 여론조사가 좀 나왔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조금 박수현 후보가 조금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어느 정도는 붙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진석 국회의원은 지금 6선 도전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국회의장을 한다라는 캐치플레이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공약도 굉장히 지금 큰 공약을 굉장히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으로 좀 캐치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박수현 후보는 지금 이 정권 심판론 이거에 대해서 좀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주부여 청량은 원래 좀 보수가 조금 짙은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과연 지역민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이 판단할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주 부여 청약이 예전에 저희 김종필 총리 지역구였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충남의 홍성 예산도 저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도지사를 지냈던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실 출신, 수석 출신이죠.
강승규 후보가 붙었는데요. 원래 여기가 보수 성향이 아주 강한 곳인데 우리 예. 양승조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고 예. 있거든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숫자보다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초반에는 그 공주부여 청량보다도 더 여기가 보수톱밭이 홍성예산 센 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숫자가 좀 더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양승조 충남 전 도지사께서 이 도지사라는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현지에서 좀 그게 쉬워서 그런지 직함의 중요성이 있어서 그런지 좀 그게 좀 먹히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이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숫자는 뭐 0.2% 정도 양승지사 이기는 나오는데요. 분명한 것은 상승세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하면 이쪽에서는 거의 민주진영이 국회의원 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은 조금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승조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약간의 기여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우리 양승조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 홍성에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충청권에서 내포 혁신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지역을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도지사로서 성과를 많이 내신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진정성이 아마 지역에서도 쉽게 좀 이게 지역구를 옮기는 거는 있지만 그 부분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좀 거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충청권 내에 우리 청주 지역, 충북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 4사람이 다 출마를 못했어요. 예. 경선에 지기도 했고 국민의힘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논란이 있어서 나중에 공천이 반납되었는데요. 지금 이 4석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여론조사에 나오는 걸로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이 좀 유리한 거는 같습니다. 아, 네네. 근데 지금 그 지역은 지금 이 정우택 그 국회 부의장의 그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문제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이 아마 그 민심에는 표심에는 조금 그래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은 경선으로 후보 교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현직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 자당의 후보를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4곳이나 다 국회의원이 교체된다. 이게 지역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로는 이 4석 중에서 4석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던 그 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3석 정도의 그런 그 바람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3대1 정도로 유리하다.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네요. 자, 대전 서구를 가보겠습니다. 4선에 도전하는 박범계 전 장관의 지역구입니다. 양홍규 예, 후보와 이제 리턴 매치인데 생각보다 접전이라고 하네요. 저는 박범계 장관이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 양홍규 후보가 이제 여러 차례 이 박범계 후보에게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동정론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좀 그런 식의 좀 여론을 좀 조성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은 그래도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고 여러 가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제 좀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좀 저녁에 발표가 됐는데 지역에서 했던 그 여러 이 유력 일간지의 여론조사인데 거기에서는 이 박범계 후보가 9.5%를 그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현장 분위기는 그래도 박범계 후보가 조금 우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이 7석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대전 중구는 좀 오리무중일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지역구 6개는 그래도 이 9% 정도의 내외의 여론조사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중구는 황운하 의원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빠진 지역이죠.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워낙에 이 대전 중구가 이 보수 터파시 굉장히 센 곳입니다. 구도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구죠, 거기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이제 항상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때도 이 대전 중구만큼은 한 2% 차이뿐이 안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그래도 약간 지금 뭐 좀 오차범위 내에서 붙어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게 있고요. 나머지 6개 지역, 특히 뭐 유성, 을 같은 지역은 이상민 의원이 지냈던 현역이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은 아마 지금 뭐 한 10몇 프로 정도, 한 20% 가까이 이기는 걸로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중구를 뺀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지금 9%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론조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현장 분위기도 좀 그런 게 좀 무시한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중정권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양승조 후보가 충남권 이 맹주처럼 지역에 그렇죠. 지원 유세도 다니고 이렇게 했고, 충북에서는 뭐 노영민 실장이라든가 제가 기억하기로 홍재영 부총리 이런 분들이 지역 전체를 돌봤거든요. 지금 네. 뭐 박범계 전 장관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박범계 그 후보가 대전시당의 그 총선기획단을 이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앞에서 끌고 가셨었는데 네. 그런 역할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이번에 불출마를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이 박범계 의원이 좀 일사불란하게 그 대전시를 좀 이끌고 있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박범계 의원이 실제로 삼선의 장관의 상임위원장까지 했습니다마는 잠재적인 뭐 대권 주자라든가 중정권 전체의 뭐 맹주다 이런 느낌은 아직 좀 없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 만일에 사선에 도전에 성공을 한다면 현재까지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될 수 있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럼 저기 박범계 의원 쪽에서는 선거 전략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나요, 혹시? 원래는 처음에 이 국가전략가라는 이런 캐치플레이로 좀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걸 보면 좀 그런 그림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현재는 이 국가전략이라는 표현을 않고 민생전략 이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에 좀 방점을 두면서 좀 큰 그림을 보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민주당의 그 주요한 정치인이시니까 뭐 예. 선전하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자, 세종갑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재밌게 됐는데 네. 예, 민주당 후보였던 이영선 후보가 공천 취소가 돼서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유재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예. 자, 여기 민주당 후보가 안 나오면은 당장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사실 그 민주당의 이 고정 지지층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좀 이 당을 보고 좀 그래도 유독 이렇게 뭐 국민의힘의 지지자도 마찬가지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게 당을 보고 찍는 형상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정당 투표를 한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영선 후보가 없다고 그래서 그 김종민 의원이 이 지금 민주당 탈당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분에게 그 표가 간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아마 투표장에 안 가는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반사이익으로 이 김종민 의원이 그 민주당의 표를 업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재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좀 없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영선 후보가 원래 대전 서구갑에 공천을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세종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옮겨갔다가 이제 경선으로 후보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더 챙겨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뭐 전화 연결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사과한다, 당원들에게 사과한다 그런 네. 이야기도 했고요. 물론 뭐 표를 의식하는 행동이었겠죠. 네. 그 나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뭐 감정이 다시 좀 회복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색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그 이영선 후보가 그런 사태가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정에 이제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쉽지만 이번만큼은 아마 투표장에 안 가시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세종 갑인만큼은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계속 이어서 만약에 김종민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의 지표를 좀 보면 지금 대부분 새로운 미래의 후보들이 이 정당 지지율 정도인 3% 정도밖에 가져가고 있지 않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요. 그렇군요. 뭐 한번 지켜보시죠. 이 정치라는 게 또 예. 생물이기도 하고 김종민 후보가 과거 당내에서 갈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작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혹시 압니까? 뭐 밤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 찾아가서 석고대죄할지. 뭐 그러한 큰 이변이 발생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힘이 실릴까는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굉장히 냉철하게 보시네요. 네. 아, 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충청 민심에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전국적으로 비슷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결국은 나머지 남은 이 투표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중요한 이 붙어있는 지역에서는 좀 영향이 좀 갈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 조국 신당이 나타남으로써 이 민주당이 조금은 중간층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좀 현장에 나가는 현상을 좀 일으키면서 그 부분이 민주당에게는 좀 호재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는 거고요. 거꾸로 지금 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국회 세종으로 이 완전 이전을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오늘부터 이 여론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역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청와대죠. 과거 이제 대통령실까지 이전해서 수도가 완전히 이전되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게 뭐 지역 민심에는 나쁘지 않겠죠? 근데 뭐 당연히 나쁘지 않는 일이고 하루속히 빨리 이행돼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근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전 세종에 계시는 이 근접에 있는 충북까지 이 세종 이전은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네. 실행했으면 될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뭐 금방 속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현상을 좀 계속 지켜보았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쨌든 어제부터 좀 들고 나온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호재라고 생각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어쨌든 변수로 좀 지켜봐야 되지는 않냐. 뭐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까지 안 하다가 뜬금없이 선거 보름 남겨놓고 갖고 나왔으면 이게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냉철하게 이 충청권의 유권자들이 판단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뭐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는 20년 이상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호철 중부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톡 쏘는 정치평론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와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에 네. 저희가 이제 늘 드리는 질문, 가장 인상 깊게 본 이슈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즘 계속 그 대파가 시끄럽잖아요. 대파. 네, 대파 관련된 여기 꼭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제일 뭐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고 본 게 그저께 기사입니다. 이게 방심위가 신고가 들어갔대요 또. 네네. 그러면 이제 국가가 나서서 다시 이거를 대파 문제를 다루겠다는 건데.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이제 대파 논쟁이네. 이게 대파를 보도를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갈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몇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방심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대파 방송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하나로 마트죠. 뭐 이 얘기도 되겠죠. 농협에서 하는 곳이니까. 마트 해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선거 방송으로 일단 인식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정치 중립성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는 거 해도 되냐. 근데 이제까지의 말리는 말씀, 저희 바이든 말씀하셨지만, 이제까지의 패턴으로 볼 때, 이게 말 잘못했다, 또는 보도를 잘못했다고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입니다. 기소 선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대파 문제를, 이걸 어떻게 보도를 잘못했다고 구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를 선거 방송 잘못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경고라도 하면 이슈가 훨씬 더 크게 타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게 특히 선거 기간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언론에 이제 입을 틀어막는다는 점에 있어서 선거적으로도 아주 나쁜 선례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방심위에서 접수됐으니까 뭐 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뭐 앞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실 공정 보도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단 방심위는 지금 민원 사주에 대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데, 또 한 번에 이 대파 보도에 대해서 MBC 첫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면에서 일단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파 논쟁을 더 키우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대파 논쟁에 대해서는 또 대파 이행시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국면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낸 이슈이고, 그 이슈를 키우는 것 자체도 방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수정 교수라든지, 이수정 후보죠. 이수정 후보는 대파 논쟁 격파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SNS에 올린 그 영상이 뭐 삭제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그렇죠. 네. 한 뿌리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파를 뿌리로 계산하는 적이 과연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정말 신박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격하는 조롱의 발언에 가깝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방심위가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또 씁쓸한 이 사회 현상이에요. 근데 다뤄주세요. 네. 제발 다뤄주세요. 네. 제발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파 논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 수사관이었습니다. 사실 서로 안 보는 게 좋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이인데 이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두 분이 이제 헛웃음을 지으면서 굉장히 가까운 척 이렇게 만났는데요. 두 분의 속마음 어떨까요? 뭐 이것도 역시 우리 변호사님의 뇌피셜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재미있게 아침을 여는 마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이제 성대모사를 통해서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 해요. 가능합니까? 네네. 네.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의대 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요. 저
모르겠어요.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주는 그런 이론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짤막하게 좀 성대모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올 때 의대 정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국민들이 전부 이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네.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당시에 이 말 회동 자체가 되게 급작스럽게 그리고 별로 이렇게 크게 기획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금방 좀 전에 얘기했던 대판 논쟁도 그렇지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선거 방향이나 정책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선거 전략이 이렇게 좀 통일되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물어보신 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물론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네. 사실 이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긍정적인 얘기를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거리낌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혹시 부작용이 날까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 뭐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 거는 지금 이제 그 총선 국면에서 어쨌든 좀 밀리는 느낌이니까 이제 보수 텃밭인 대구 쪽의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찾아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슨 생각이었을까? 자기를 잡아놓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모습.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크게 뭐 거리끼거나 아니면은 뭐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또 유영하 변호사가 또 공천을 받았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좀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임기 말기에 사실은 대통령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정치적인 그런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선거 여왕이라는 소리도 네. 듣고 말도 그렇게 뭐 어눌하거나 이런 분이 아닌데 사실 임기 중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기운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너무 대응을 못했거든요. 네. 임기 초반에부터도 말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언이라고 치면 쫙 나옵니다. 전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 개인적인 거랑은 네. 전제라고 말씀드리면 그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 감각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변호사님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이상서라고 살짝 연결 지으시려는 거죠. 아니요, 꼭 그렇게까지 제가 않고, 네. 그건 좀 조심스러우니까요. 네. 그럴까지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인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더 이상 뭐 이렇게 자기의 중요 주제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도 받았고 그리고 뭐 현 정권하고 사이가 이렇게 나쁘거나 나를 세워서 좋을 건 없을 거니까 본인한테도 그냥 그 정도 생각으로 맞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한테 네.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이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은원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잊어버렸다. 네. 이거나 아니면은 연기력이다. 네.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찍혔을까요? 일단 굉장히 의아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구형을 했던 공판에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형인가요? 그 30년형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구형을 했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제 뇌피셜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좌파다, 네. 강남 좌파다라는 비판을 이제 극우층에서부터 많이 비판을 받고 네, 극우 있거든요. 유튜버들이 네, 많이 비판하죠.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희석하고 좀 자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만나러 갔는데 그 와중에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중요 현안들 나누었다.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다. 코미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그 알맹이 없는 내용.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화법 제가 좀 전에 흉내냈지만 온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예, 뭐 이렇게 뜬금없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화법도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둘이 화법의 특이함이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아무 내용 없이 잘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성대모사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저도 연습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혹시 고향이 그쪽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의정부 포천 의정부, 이쪽입니다. 포천. 네. 사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고향이 대구가 아니에요. 태어난 곳은 대구가 맞아요. 태어난 태어나 곳은- 충북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요? 예, 충북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고향이 대구거든요. 아. 근데 제가 고향이 대구 중구 출신인데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박근혜 대통령 태어난 곳이라고 써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서 태어난 걸로 그래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거 보고 이 동네에서 같은 동네 출신이구나 생각은 했었는데 예. 변호사님은 성대모사 안 되세요? 저는 안 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여야 자체 분석은 뭐 서로 우세하다고 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전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다 이제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하니까 민주당 우세가 맞을 거예요. 우세한 게 실제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민주당에 이제 아는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낙관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 보수 결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너무 이제 그러니까 보수 결집과 관계된 문제인데 계속 뭐 아까 심지어 200석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 같은 경우에 문제가 이제 관련 유튜버들이 이런 것들을 막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이른바 그 박지원 저기 후보라고 해야겠군요. 이제 박지원 후보가 말씀하셨던 고개 쳐드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매우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격전지 그리고 특히 이제 경남 쪽 이런 이제 사실 뭐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하는 곳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은 두 자릿수 이상 차이 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금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투표율이다. 여론조사는 이제 그 조사를 한 결과 어떤 보정을 하는 것이 나이대별, 뭐 20대, 30대, 40대 나이대별 보정을 하지만 투표율에 대한 보정은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표율은 압도적으로 60, 70대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80%를 넘었다. 그 정도 육박한다. 넘었든지 육박하든지 그 정도가 나왔다라고 80% 하는데. 정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투표율 보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맹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부산에서도 정말 놀라운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 해운대 갑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홍순원 네, 후보가 맞습니다. 이제 주진우 후보를 앞서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부산에서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수층 더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 나온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5%가량 빠지는 것으로 또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우세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안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조심스럽게 더 간절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메시지는 강하게 내되 태도는 겸손하게. 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부산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부산의 이제 터줏대감이죠. 서병수 후보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건 잘못했다라고 국민에게 뭐 사과하는 회견이라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데에서는 서병수 후보도 여론조사 결과 밀리는 결과가 나왔고 분명히 여기는 보수 텃밭이고 분명히 당 지지율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부족한 면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전략이죠. 이제 출구 전략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부산의 민심이라는 것이 저는 후보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산의 민심은 대통령에게 잘못을 지적해라.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잘못한 게 있다고 국민에게 사과를 할 줄 알아야지. 라는 것이 부산의 민심이라는 것이. 부산의 민심이라는 거는 거의 대한민국 전체 바닥 민심이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디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급한 후보의 입에서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명품백 사태 때나 누구죠? 이종섭 호주 대사 관련해서 대통령한테 한번 덤비는 척은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 민심을 읽고 한번 바꿔보겠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의사 갈등 문제도 한번 나서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종시 관련해서도 이슈로 던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뭐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신 세종시만 하더라도 생각하고 이게 깊이 연구해서 지금 나온 정책인가? 지금 그동안 이제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그 기본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아까 찾아봤는데 3월 14일 날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없거든요. 그게 중요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약이 정말 깊이 있게 연구되고 나왔는가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전에 있었던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이제 위원장 사이에 갈등처럼 보이는, 사실 아무도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렇게 인사 한번 하고 이제 넘어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을 동기화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그 집권여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집권여당 집권하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그 정권 심판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정권 심판 이슈가 강할 경우에는 대통령을 배제하는 쪽으로 사실 계속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임기 말에 있는 선거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임기 아직 중반도 안 넘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을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정석적 방법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그런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이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보였던 선례, 얼마 되지 않는 이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 진지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끝내는 거니까 대통령의 거리두기는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부산에서는 이제 그렇게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발언도 나오는데, 이뇨한 이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언론에 나와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에 대해서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았으면은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때로는 국민에게 쓴 약을 먹여도, 우리에게 쓴 약을 먹여도 국가를 위한 것이다. 대통령을 좀 내버려 둬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무슨 왕정국가도 아니고 국민이 주는 쓴 약을 대통령이 먹어야지. 대통령이 뭔데 국민들한테 쓴 약을 줘요 다. 그렇습니다. 쓴 맛 한번 봐라 이거야 지금 국민들한테. 너희가 뽑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호주 대사, 이종섭 호주 대사에 관련해서도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는 별일도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게 과연 이 발언으로 과연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호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른 영어는 뭐 길게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디플로매틱 헤드에이크. 네. 헤드에이크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과연 선대위원장이 할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수정 교수하고 사실 결이 같다고 보는데요. 투탑이야 두 분이.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이른바 이제 그 방어 이런 것들을 여전히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보여왔던 기본 태도였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 물론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좀 다른 것들도 중요하게 결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대통령실에서 조금이라도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불이익을 보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후보들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지? 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대통령실에 완전히 장악되다 대통령실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국민의힘이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새로운 참신한 정책 또는 그런 것으로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선거운동이나 공약이 즉흥적이고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원래 보수 세력은 집권하면은 거대 개발론, 경제 성장 담론,
이런 거 내놓거든요. 그렇죠. 전혀 없어요. 지금 서울 시내 플랜카드 붙은 거 한번 보세요. 야권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네. 사법 리스크 이런 거 걸어놨어요. 이거 아직도 이분들은 검사야. 우리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 국정을 책임질 여당으로서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공약을 내놔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도 그러고 나서 여의도를 이제 고도 제한을 풀고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슈를 던졌는데 네, 뭐 대통령이 계속 나서서 그린벨트 그거 다 해제하면 되지 않겠냐, 어느 정도 다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을 위해서 이러고 하는데 그린벨트 뭐 군사지역 뭐 다 이런 해제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말 믿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공약으로 쓴 돈 자체가 쓰겠다고 하는 돈 자체가 벌써 1,000조가 넘어가 1,500조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제 믿지 않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세종시 같은 경우, 세종시 이전 같은 경우도 이게 둘 다 문제인데요. 이제 사실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뭐 여의도를 개발하겠다. 아파트 짓겠다 소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서울도 이거 주고 세종도 이거 주겠다는 건데 세종으로 간다는 것이 뭐 그 개헌 사항이다 이런 건 다 알고 있고요. 뭐 이거 저기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간섭헌법이라는 이유로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섭헌법이라는 근거로 된 게 경국대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0년 개.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 지금도 사실은 우스갯거리가 되고 있는 헌재 판례인데 이거를 막은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이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 세종시로 옮긴다는 걸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좀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일단 믿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를 시작했는데요. 여의도 개발을 하겠다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국토를 뭐 균형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큰 틀에서 국토개발 계획에 나왔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의도를 개발하겠다는 말은 땅값 올리기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선거가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네. 굉장히 접전이 일어나니까 한강벨트에 표가 되도록 하겠다. 예. 딱 단기 전략이죠. 예, 그걸로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래서 지금 안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거기에 이익에 걸리는 사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고도 제한 풀고 재개발한다고 해서 지금 누가 PF 일으켜서 들어와가지고 개발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PF 일으킬 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걸 고도 제한 풀고 개발을 하면은 땅값이 오를까? 거기 개발이 잘 될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상황에서 이걸 확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사실은 고민하는 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공약처럼 뭐 기본주택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부분별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한다, 저 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죠.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말꼬리를 자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의붓 아버지 같다. 네. 매만 때리고 사랑 없는 계모 같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 재혼가정 비하 발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런 이야기도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자꾸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외만 때리고 사랑 없는 이제 의붓 아버지 계모 같다라고 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프레임 이론의 창시자 조지 레이코프라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네네. 주립대 교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도 마. 예, 그런데 이 교수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내용보다는 은유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은유. 그렇다면 은유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지 레이코프에 의하면은 그 진보와 보수를 설명할 때 이 가족 모델을 설명한다. 미국을 어디까지나 상정해두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에 대해서 이런 은유를 통해서 어떤 정말 우리 지금 대통령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한 그것이 좀 매만 때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쓴 양만 먹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엉뚱한 말꼬리를 잡고 있는 거는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그것도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오히려 그 공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맥락을 이해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확 와닿는 말이거든요. 네, 외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가십성, 해프닝성만 쫓아다니는 우리나라 이 싸구려 언론이 같이 동조해주니까 일어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실수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말 때문에 공천이 취소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동안 말 실수 때문에 그 여론의 흐름이나 아니면 선거 방향이 확 바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 실수를 계속 꼬리를 잡는 일들이 아까 마침 말씀하셨던 사실은 전 언론 탓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만 언론이 막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이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제가 보기엔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 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실 뭐 이부다버지 같다, 내만 때리고 사람 없는 계모 같다 이런 표현들이 강한 표현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세련되거나 아니면 좀 이제 품이 있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어 뜯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 자체가 품이 있고 무슨 뭐 이런 것들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오신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현장에 투쟁하는 사람의 이미지고 사실 사용하는 언어들이 사실은 이런 식의 언어들이 좀 계속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로 사실은 여기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어뜯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타격감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 삭제 생산하고 하는 것들이 그 전에 재미를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일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지 공천받는 나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우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인데 저는 국회의원이 그런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뭐 실수한 거는 본인이 제대로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앞으로 비판이라든가 어떤 그 여당을 감시하는 정부를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언론이 족쇄를 채워버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방법인가? 대한민국의 언론이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보도가 된다면 더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비춰지는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마사지라고 하는데 언론에서 엄청나게 찬양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실체를 본다면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 언론 좀 공부 좀 하세요. 기사 100개 쓰기나 하고 남의 SNS나 뛰어다니고 설화나 추적하지 마시고 양당의 정책 비교하는 기사라도 한 면 좀 내보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공부 좀 하세요. 네. 자, 조국 장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주위에 이제 지지자분들이나 조국 혁신당에 대한 평판을 그렇죠. 들으면 어떤가요? 네. 심지어 이제 조국 대표는 뭐 대법원 이제 상고심 결정만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이런 분위기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와 조국 대표 대통령도 나갈 수 있겠다. 대통령도 될 수 있겠다. 진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이제 대학 교수 그런 다음에 민정수석 그리고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나서의 계속 그동안의 모습들은 지금처럼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언어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의 마음에 완전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사투리를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뭐 SBS에서는 또 뭐 치아라마 이건 일본 말인가요? 일본어인가요?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서 오히려 조국 장관을 더 띄워주는 게 아닌가.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이제 SBS 그 앵커가. 그런데 지금 그런 만큼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 돌풍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바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국 그 대표가 최근에 권력기관 5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띄는 게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행안부 내에 경찰국 폐지하겠다. 어떻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논의됐던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진짜 중요한 차이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그 검사장 직선제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기소청 정환하고 경찰국 폐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두 가지 다 사실 중요한 논점들이 하나 잘 논의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건 검찰이 기소와 관계되는 일만 하겠다는 얘기인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이 지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걸 사실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올린 것을 제대로 수사했는지 검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 피드백을 줘서 추가 수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수사 방식으로 이거를 보완하는 게 필요한데 이 보완 수사 기능을 검찰에 남길지 기소청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게 할지 아니면은 다른 별도의 부서를 둬서 또는 뭐 예를 들면 국가경찰이나 이쪽에서 추가 수사 여부를 견제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력 구조가 어떻게 서로 이걸 연결될지에 대한 구조를 짜야 되는데 기소청 논의에서 거기에 지난 정권에서도 여기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행안부 내 경찰국 문제는 사실 이게 경찰개혁이란 말은 잘 안 쓰긴 했습니다만 경찰도 사실은 개혁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지난 정권에서 또 그렇고 이게 수사권을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몰아주기 때문에 경찰이 비대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제 논란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경찰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경찰국을 폐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해서 이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권력기관과 그 경찰을 상대적으로 독립시키는 방법이 사실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지난 정권에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경찰국 폐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시작할 때도 말이 많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권력기관, 국가 권력이 경찰을 장악하도록 만든 거라서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권력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위원회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그 대안적인 수단들이나 조직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현재 총선 전국에서 이런 것들이 깊이 있게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조국혁신당이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박은정 전 검사한테 비판적인 이야기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이제 그 권력기관의 이 개혁의 역사가 보면요. 권력기관의 독립성, 그 다음에 이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경찰청을 만들고 경찰청장 임기를 보장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검찰이 권력의 신여다. 이렇게 했는데 신여가 독립해서 주인이 돼버렸어. 똑같은 이야기로 경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럼 경찰이 또 독자적인 권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기소청으로 해서 그대로 기소 기능을 독점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질문 저는 한번 두 분 변호사님들한테 하고 싶어요. 기소 권한은 그래도 검찰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거잖아요. 저는 기소 권한도 나눠주는 게 맞지 않는가? 기소 권한도 원래는 나눠줍니다. 나눠주기는 게 구조가 지금 원래 나왔었고요. 기소 권한 지금 경찰권도 사실은 세 기관이 나눠 갖는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기소청을 빠지면 다른 기관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가 나눠 갖는 것처럼 원래 말씀하신 기소권 같은 경우도 그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리고 사실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뭐 지금 기소 대배심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재정시청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소를 법원이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나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다툴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원래는 균형을 갖추도록 만드는 게 원래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나머지 하나 재정시청에 대해서 재정시청을 실제로하고 강화되는 것들도 제대로 안 됐고 가장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가 실제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난 정권에서 논의되다가 결국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소청으로
별도로 계속 유지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 편의주의가 정말 문제다. 검찰의 힘은 사실은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권리를 그렇죠. 독점하는 거잖아요. 봐주는 것에서 또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기 때문에 그 피의자들도 검찰 앞에서만큼은 굉장히 공손해지거든요. 네. 내가 어떤 사건을 얼마큼 열어볼지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검찰이 독점하면 안 된다.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소 독점 문제는 헌법에 좀 있는 이야기죠. 검사가 기소한다는 예, 이야기가.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게요. 그게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네, 영장 청구권만 규정되어 있고요. 있습니다. 네. 이게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기소 편의주의가 아니고 기소 독점주의 같은 경우에 헌법상 근거가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검찰들은 헌법에 검찰 주장에 근거한다라고 그리고 이야기 주장하죠. 검찰 주장이고요. 네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경찰이 일부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가서 이게 뭐 간단한 무슨 뭐 교통이나 이런 거 위반할 때 가서 범칙금 내고 올 때 이거 뭐라 그러죠? 경찰청장이 하는 예, 경찰청장이 하는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소 독점주의가 헌법상인 거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절차가 경찰청장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검찰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사실 이 관련해서 검찰이 헌법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기소 독점주의는 헌법상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네. 기소 독점주의는 깨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박음정 검사하고 좀 살짝 논쟁을 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내놓은 이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가 대부분이 횡으로의 권력 분산의 문제예요. 기소청 주고 경찰청 주고 공수처 투고. 근데 이렇게 하면요 개별 기관이 또 권력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한 게 예를 들면 미국의 사례인데 우리 영화 다이하드나 러셀 호프 보면은 뉴욕 주 경찰, 연방 경찰, 그다음에 지자체 보안관, 셰리프 막 서로 경쟁하잖아요. 수사기관들도. 그리고 사실 이 검찰도 서로 주 단위별로, 연방 단위별로 경쟁하고 이렇게 종으로의 분산이 있어야지 권력이 제대로 분산되지. 횡으로 서로 독점하면은 이게 저는 이게 권력 분산 제대로 안 된다고 봐요. 그 논의도 있었는데요. 지금 경찰이 지금 이제 자치경찰과 중앙경찰 나눴잖아요. 근데 권력을 제대로 안 주고 있잖아요. 이게 안 주고 있는데 사실 경찰 개혁은 거의 제대로 된 게 없긴 없어요. 근데 애초에 자치경찰을 별도로 주고 국가수사청을 독립시킨 이유가 경찰 내에서 아까 이제 경찰이 권력이 비례해야 되니까 경찰 내에서 그런 식으로 횡과 종을 서로 쪼갠 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던져서 쪼개는 식으로 하나가 있었고 지금 이제 그 그러니까 중앙수사기관들, 공수처나 경찰이나 검찰 사이의 권력 그거는요 서로 관할권에 충돌할 때 어떤 식으로 조절할지에 대한 사실 세심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도 이제 뭐 공수처가 하냐 서로 막 핑퐁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게 경쟁할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뭐 아니면 이게 결정이 안 될 때는 더 상급기관 어디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지휘하는지에 대한 그런 충돌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법률 하시는 분이 형법적 절차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네. 충돌이 있으면 어때요? 민주주의의 문제로 보면은 충돌할 수 있는 거예요. 횡적 조직과 종적 조직 간에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러셀 호프 다이하드 영화 보세요. 늘 충돌합니다. 이 충돌의 과정이 민주주의인데 그걸 모르고 법률적 제도의 완결성, 그다음 형법 절차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따지니까 저는 이런 이 검찰의 문제라든가 경찰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것들도 보면은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권력기관을 다루고 있다라는 비판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검찰 개혁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개혁안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사장 직선제라고 봤거든요. 직선제.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검찰의 실체가 너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게 아닌가. 검찰 조직이란 어떤 조직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게 검찰총장이 명령을 내리면은 밑에 있는 검사는 그냥 꼼짝없이 다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고리를 끊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적으로 많은 합의가 형성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과거에는 검사장 직선제라는 거는 아니 검사라는 어떤 수사 조직을 국민이 이게 선거로 통해서 뽑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인기에 영합하려는 어떤 수사를 그렇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말 위에서부터 상명하복이라는 지휘 체계를 끊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선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 과거에 뭐 교육감 선거도 어떻게 교육하는 사람들을 선거로 뽑냐, 어떻게 이념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선거로 뽑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감도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사장 직선제 논의도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더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의견이 나오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 독재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게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끼리만 논쟁을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가장 센 집단이 먹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어쨌든 단일 주제 정당이에요. 단일 주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섬세하고 깊이 있게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소실이기도 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제가 좀 시간이 많이 되긴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게 완결성이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만들어진 이 내용들이 그 충돌하기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권력기관의 기본은요, 민주주의 권력기관 구성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이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만들어지고요. 사실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이 헌법상 가장 기본에 있는 법치주의의 출발점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한 원리로 들어갑니다. 이게 법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공수처가 제대로 작용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제대로 그래서 공처가 제대로 견제를 못하고 지금 경찰도 견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실제화돼서 자기들끼리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서로 치고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고 만든 그런 동적 과정을 기대하고 만든 것들이어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한다면은 그런 기능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논의를 할 때 분리해서 잘 생각을 못 하는데 견제와 균형 또는 뭐 권력기관에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기관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권력기관끼리 경쟁하는 구조 자체가 효율적 구조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구조는 제일 잘하는 애한테 몰빵해 주면 돼요. 그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효율성을 희생한 만큼 다른 쪽에서 다른 이익을 보는 구조. 정당성을 찾는 거죠. 그런 걸 찾는 거거든요. 시민권이라는. 예,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사실은 검찰 개혁하는데 많은 뭐 예를 들어 반대한 논의들이 이걸 하면은 범죄자 잡는데 문제가 된다. 또는 뭐 국민들이 뭐 빨리 사법 조치가 진행이 안 돼서 사실 이런 식의 논의들, 그러니까 효율성을 근거로 둔 논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애초에 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런 충돌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게 사실은 실질적 법치, 그러니까 헌법적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를 관철하는 수단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뭐 하다 보니까 두 전문가 모셔가지고 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요. 다음에도 또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나눠보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이다 1부에서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있다가 뉴스인사 프라임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순서입니다. 오늘은 해문 스님과 양인삼 목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사전투표 생각하면요. 투표가 사실은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두 분이 어떤 지역구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이렇게 뭐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곳은 어딘지 이런 거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양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틀에서 도대체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공정과 상식이라는 분이 이런 양반들을 공천을 하는 것이 본인의 공정과 상식인가 싶어서 지금 최상병 관련한 얼마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신범철, 임종득. 국방부 차관했던 신범철. 네. 임종득 씨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네. 네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대사지만 실제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들을 국회로 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건을 덮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과 어울리는 공천인가? 또 무엇보다 저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과 상식을 계속 부르짖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으로 망할 거다. 네. 왜? 가장 그것으로부터 먼 사람이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나마 이제 천안갑 신범철 후보는 여기는 뭐 접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종득 이 양반은 영양 봉화에서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국회의원 되어서 국회로 들어오겠네요. 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정말 당신들이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으니 공정과 상식을 생각하면서 좀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이 훌륭해서 공천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우리 최상병 관련해가지고 관련자기 때문에 입막음 또는 떡 하나 주기 뭐 이런 취지일까요?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돼서 또 이 공천 관련돼서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잘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좀 발 빼지 마세요. 모르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최상병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지역구 공천을 보는 여러 가지 제 기준이 있는데 세밀한 걸 이야기하면 제가 비전문가니까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를테면 취향이라 그럴까요? 도통한 흐름으로서.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이번 국회에서 양쪽의 공천자를 보면 법률가를 너무 많이 공천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검찰공화국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니 법률가들을 왜 이렇게 많이 공천합니까? 이 법을 한 사람은요. 이 기본적으로 경직된 사람들이에요. 경직된 사람들이에요. 경직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잣대를 대는 기준이 있어요. 이를테면 버스에서 90 노인이 힘들어하는데 자리 양보하는 거 안 하는 젊은이 이거 처벌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막 힘들어서 그런데 좀 양보해 주지.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의 미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 전공자는 의식이 경직돼 있어요. 근데 여야가 모두 다 법률가를 너무 많이 경천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에 보면 이 사람이 법률가인가 아닌가를 봐서 법률가는 됐으면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 안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미래가 의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지. 아니 법률가는 새로운 시장을 꿈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도에 앞으로 사회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최상병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천안갑, 문진석, 신범철 보면요 임종득 2차장은 말할 필요가 없이 거기는 이미 됐고 그렇죠. 됐죠. 따놓은 거죠. 이 천안갑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이 신범철 차관 이 법률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법률가적인 생각에 최장동의 사건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내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냐?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진석 후보는 법률가 아니고 과학 전공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이 지지율도 높고 해서 아마 잘 좋은 결과 얻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이 법률가들의 문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이 법률가를 너무 많이 공천해가지고 조국 혁신단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도 법률가예요. 법률가도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네. DJ 법률가 아닙니다. YS 법률가 아닙니다. 네. 이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정치를 해야 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지역구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 정권도 지난 대통령도 법률가셨잖아요. 법률가셨죠. 근데 아주 그냥 그 법에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진행하시는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께서 하셨던 말씀, 법이 정치를 누르고 있다. 네. 그 지난 정권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근데 정치와 법은 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좀 저도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네, 우리가 아는 이 헌법이 다 정치학이에요. 네, 모르는 사람들은 헌법이 법률인 줄 아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시민주권론과 정치체제론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다 정치학이에요. 네. 본질은 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본질은 정치. 정치학입니다. 네, 정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인들은 법치주의 이야기하고 네. 저희처럼 이제 정치학하는 사람들은 헌법주의 또는 입헌주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국회는 입법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헌법에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능과 본질의 정체성을 우리가 혼돈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 보니까 법조인들 많이 들어가면 잘하겠지. 이렇게 막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맞지 않는 상상이에요, 사실. 진짜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굳이 제정할 필요는 없고 양당이 이번 공천은 틀렸지만 다음번 국회부터는 법률가의 국회 진출을 관습적이지만 관습적으로 10% 미만으로 좀 줄여야 됩니다, 진짜. 줄이는 그런 관례가 저는 만들어지기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뜬금없는 질문인데 목사님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으세요? 장재원 아버지. 아버님이 국회의원 하셨어요? 장재원 아버지는 네. 아시다시피 학원 학원가잖아요. 그 집안인데 아버지가 물론 진보적인 정당은 아니었고요. 박정희 밑에선가 아버지가 정치인이자 목사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정광훈이 있네요. 정광훈. 어쨌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 정광훈 목사도 죄송합니다. 정치인입니다. 아니 정광훈은 완전 정치인이죠. 정치인이죠. 무슨 목사입니까? 그렇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그 전광훈 목사님도 법률가 아니니까 자유로운 생각을 말씀하시죠. 하느님하고 동격이신 분인데. 아니 하나님보다 센 분이죠. 자기한테 혼나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양반입니다, 진짜. 자, 우리 해무스님은 이 지역구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데가 있으세요? 저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건데 저는 이 1번 도태우 변호사. 대구 중남구. 이분 변호사입니다, 이분도. 여기도 또 변호사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변호사인데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분이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이분이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있어요. 제가 왜 이분에 대해서 신념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확신범. 확신범. 왜냐면 이분이 패배의 길을 계속 걸어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한국에서 출판되었을 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해서 물론 패소했습니다만 그렇게 굉장히 북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확신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던 분이에요. 종북투쟁을 열심히 하셨어요. 종북투쟁을 매우 열심히 하셨어요. 이런 분도 변호사만 아니셨으면 더 크게 됐을 텐데 제도의 틀에서 너무 싸우시는 바람에 크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에서 결국 5.18 북한 개입설 얘기하셨다가 공천 취소됐는데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분은 근데 약간 변호사이면서 다른 것이 이문열 소설가의 제자로 문학동네 정식으로 데뷔하신 소설가이고 해서 약간 유연한 게 있어요. 보통 법률가 같으면 무소속 출마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은 법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공천 취소돼도 무소속 출마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보수 유튜버 중에 도태우 공천을 왜 취소하냐 해서 대구의 민심도 예, 흉흉해지고 오히려 보수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아주 그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그 신념을 가진 예, 분으로서 이번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아니 그래서 한동훈이 박근혜 찾아간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대구가 이 도태우 변호사의 무소속 출마, 공천 취소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직 제가 이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이분을 확신범이라는 범자를 썼습니다. 네. 범자를 썼는데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김일성 관련 서적을 뭐 출간하는 것을 반대한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거는 역사 왜곡이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역사적 진실 또는 뭐 역사에 대한 평가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체제 부정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아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 전문이라는 게 헌법 제정 권력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그렇죠, 수록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니 대구에 출마하신 분께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면은 그 당 지도부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 얘기를 걷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공천 취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그 무소속 출마해서 나름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해볼 만한 상황이잖아요. 예, 뭐 대구에서 굉장히 국민의힘보다 도태우 변호사에게 동정론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야, 참. 그런데 대구에서 조국혁신당의 비례는 20% 이상, 20%까지도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나는 헷갈려서 정치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역동성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역동성이 극으로 수구로 회귀하는 건지 네. 아니면 갑자기 확 진보하는 건지 뭐 판단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정치가 보통 항상 신상을 좋아한다고 신상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인지 저도 어제 그 강남에 살고 계시는 분하고 통화했는데 조국 대표에 대한 이미지 야 이게 지금 장난 아닌가. 강남에서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조국 혁신도 찍겠다고 그러는데요. 네.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뭐가 떠가지고 그렇다는 얘기 들어서 야 조국 대표도 본인도 모르고 본인도 기대 안 하고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정치적인 역동이 지금 엄청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역동은 좋은 건데요. 그 역동이라는 것이 이 도태우 씨처럼 사회적 합의를 벗어나는 맞습니다.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네. 사고에 해당됩니다. 네. 제가 이제 개인적 경험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좀 보수적이란 분이라고 알고부터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했는데 어디서 부딪혔냐면 5.18. 저는 네.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18 사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앞으로 사태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안 만나?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적 합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 안 만납니다. 그 이후로 네. 실제로. 네. 네. 어떻게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것을 그런 극단적으로 시각으로 보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대구가 그렇게 도태우 무소속 후보가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고 저는 저도 좀 센 사람이긴 한데 세게 말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한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대구 시민들이 이제 도태우 씨가 주장하는 5.18 관련 그 주장을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겠죠. 봅니다. 네. 예, 동정론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만은 도태우 씨가 좀 생각 좀 국회에 들어온다면 생각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목사님 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그 여주 양평. 여주 양평. 건의로드. 진짜 여기 또한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늘 이렇게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이게 훨씬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김선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뒤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범죄입니다. 네, 범죄인데 많은 분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유화를 넘어서 권력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그 최재관 후보는 성품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되게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국회 뭐 기자회견하러 갔다 뵌 적이 있는데 농민운동 하신 분이에요? 네. 성품이 너무 좋으신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지려면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쁜 사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없애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파쇼가 될 텐데 없앨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은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권력으로 사기를 치고 뒤에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협작질을 한 사람들이 그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 이정석 관련해서 호주에도 지금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고 가야 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행자님도 국회에 못 가신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니, 뭐 여기도 좋습니다. 한강변이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방송 계속 듣는데 네. 이 정치에 정말 해박하시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수준이 좀 품격이 높아진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 분께 지금 도력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저기 해문수님은 또 이제 관심 갖는 지역구가 또 어디 있으세요? 저는 이번 공천을 보면서 이번 공천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아빠 찬스를 쓴 사람들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지? 특히 정치할 때 아빠 찬스 쓰면 안 돼요. 네. 아니 우리 역사와 전통 있잖아요. 세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빠 찬스가 너무 심해요. 조선시대 과거 안 봐도요. 아빠 찬스 때문에 다 아니 그래서 교회 목사들도 다 요즘 세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이재명 공천 중에 제가 가장 사람들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장 뛰어났던 건 이 이재명 대표가 아빠 찬스를 다 날렸어요. 네네네. 그건 저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노웅래 의원도 아빠 찬스 때문에 세습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이 국회의원 세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일본 국회의원 세습시켜가지고요. 아니 아버지가 그냥 아들한테 공공의 지역구 물려줘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혜제상 그 세습 국회의원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습 국회의원 중에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이번 공천에서 제가 보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의정부. 네. 아드님이 지난해도 아빠 찬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무소속 출마하셨다가 지난 대선 때 사면되셔서 다시 하시려고 했는데 과감하게 이재명 대표님이 전략 경선 지역으로 경선을 했어요. 했고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네.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 시켜가지고 이제 민주당 영입 1호 박지혜 변호사라는 분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박지혜 변호사가 이제 공천받아서 그 논란을 잠재웠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박지혜 변호사는 아빠 찬스를 누르고 해결하고 공천받았다는 점. 그리고 종북 논란에 몇 대 산맥들이 있어요. 이분 너무 심해가지고 하태경 의원이 저 여성분은 의원 시절에 저 여성은 그 여자 김진태라고 전희경 말했던 전희경 전 의원하고 지금 박지혜 변호사가 붙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아빠 찬스를 정리한 하나의 좋은 표본으로서 좋은 사례로서 모범적인 사례로서 박지혜 변호사 민주당 영입 1호이기 때문에 제가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문수님의 그 기원을 받아가지고 꼭 당선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은 분당갑 골라오셨네요. 네. 이광재 후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광재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 네. 안철수 후보에게 좀 더 눈길이 갔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철수가 완전히 철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철수가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네. 좋은 차원에서. 그런데 야,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계속 철수하다가 심지어 이제 지난 대선에서 본인 입으로 뭐 손가락 자른다 어쩐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지금 대통령한테 가서 붙었다. 그래서 뭐 뒤에 무슨 뭐 찌라시가 돈다, 뭐 찌라시에서 뭐 여자 문제도 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치를 희화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정치인들 다 욕합니다. 제대로 된 놈 누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치가 완전히 전문 영역이다.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너무 사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저는 잔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장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네. 네네. 이번에 이준석이 날아가는 거 보십시오. 네네. 이준석이 그렇게 장기술을 쓰다가 뭐 펜코나 이런 데서 남녀 갈등 부추기고 이런 장기술 쓰다가 날아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안철수도.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생, 뭔가 정말 희생을 전제하지 않은 그런 장기술은 저는 국민들이 언젠가는 그게 들통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다 심판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치는 하지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치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좀 이걸 생각하시면 좋겠다. 잠잠 삼선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우리 스님은 어떻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이 있으셨나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잘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분이 저는 볼 때 그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분이 굉장히 표정이 없어요. 항상. 표정이 없다. 네, 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뭐 정치인은 이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는 말보다 그렇죠, 그 느낌을 그렇죠. 전달하는 게 네. 맞잖아요. 이를테면 악수를 할 때 네. 정치인이 따뜻하게 하는 악수. 그게 어떤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사상과 정책이 어떤 유권자에게 강하게 어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철수 의원은 항상 나와서 얘기하실 때 보면 표정이 없어요. 요 입만 웃고 있고 눈은 그대로 땡그랗게 여기도 왜 이렇게 저분 표정이 없을까? 어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그래서 그 자기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요새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표정을 좀 더 풍부하게 하시면은 이번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 텐데 표정 때문에 점점 더 굳어가고 있다는 거 제가 좀 방송을 통해서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표정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정치인이 되면 막 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만 잘 될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가능하고 무슨 짓도 가능할. 그러다 보니 인간이 인상이 좋아질 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잖아요. 네. 그 다음 날부터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선거. 다음 선거 준비하는데 당선되는 순간 난 다음에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까짓 건 나는 그냥 한 번만 하고 말겠다. 그렇죠. 역사에 기록되겠다. 예. 뭐 약간 똘끼 있는 정치인 돼보겠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땐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해문스님이 또 네. 골라오신 지역이 어디죠? 예, 저는 충남 공주부여 청양입니다. 박수현, 정진석. 예, 요 재밌는 지역구에 매치야. 네. 그 제가 보고 있는 이 지역구를 바라보는 저의 소제목은 네. 나는 왜 사소한 일에만 분노한가? 예. 우리 항상 어떤 일을 볼 때 김수영의 시입니다만 네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사소한 거에 분노해.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휴지를 바닥에 버렸다고 해서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막 분노하는데 뭐 몇백억 꿇고 간 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구의 먼저 이 정진석 후보를 보면요, 네네. 이분이 이 생긴 것과 다르게 외모와 다르게 그 세습 정치인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맞습니다. 외모는 자수성가형인데 그러네.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계룡면장 하셨고 그러네. 진화사변 공적자로 포상자 명단에도 계신 분이고 아버지는 내무부 장관 하셨습니다.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그리고 본인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초대 아마 비대위원장
까지 있었고 국회 부의장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그 엘리트 가문의 좋은 집안인데 그 외모와 말투는 그 전혀 자수성가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표적인 국민의힘 막말 논란 및 여러 가지 설화에 휘말리셨던 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명예훼손으로 실형도 받으셨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에 이렇게 뛰어들으셔가지고 뭐 종북 논란, 뭐 북한 관련 극우 발언, 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좀 약간 실수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가가지고 수재 현장 위로하시다가 갑자기 그 박수 한번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도 올려주고 약간 코믹 캐릭터신데 근데 이 박지원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3번 제 도전인데요. 이번에도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지원 후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셨는데요. 그 청운의 꿈을 가지시고 그 공주 지역구에 가셔가지고 국회의원도 계속 출마하고 하셨는데요. 정진석 후보에게 계속 2번 패했습니다. 패한 이유는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가정사에서 뭐 전처와 이혼 과정에서 좀 시끄러운 잡음이 있었다라든지 뭐 그래서 좀 이해 안 돼. 그래도 어떤 여성과의 무슨 스캔들이 있다는 게 뭐 보도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분이랑 결혼해 있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뭐 특별히 사실 뭐 괘씸죄 말고는 그게 없는데 이 괘씸죄가 더 커져가지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지역에서 신망을 뭐 이런 흑색 선전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꿈, 미래 이런 거 버리고 소위 뭐 조강지쳐 버린 놈 왜 국회의원 하려고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스님, 상관없는 건데. 이거 사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나는 왜 사소한 것에만 분노하는 거예요. 정진석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그분의 가지던 우익적 생각이라든지 국회에서 여러 소란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박수현에 대해서만 그 사소한 것에 왜 분노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유를 가지고 분노해서 지금도 굉장히 고전 중인 걸로 아는데 우리가 어떤 지역 정치인을 뽑을 때, 지역구를 바라볼 때, 혹은 어떤 당을 바라볼 때, 지지율을 바라볼 때, 뿐만 아니라 무슨 정봉주, 양문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사실은 우리는 꼭 그런 거에 반응해.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큰 거에 분노하지 않는 현실. 그것이 저는 공주부여 청양에서 아주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지역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주 깊이 느끼게 됩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이제 제가 드리다 만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한 번만 하고 말 생각으로 약간 똘끼 있는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되고 나면 얼마나 또 그 재선을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쪽 당은 뭐 언급할 논할 가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과 후보들이 노무현 정신 하는데 저는 노무현 정신의 핵심은 희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잘 나가던 지역구 버리고 지역감정 타파하겠다고 부산으로 가서 지금도 그 영상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맨 땅에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연설하시고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보 노무현 하면서 뭐 노란 저금통 나오고 하면서 그때 그런 정치인이 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지난 뭐 한 1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 민주당의 용인에 있는 모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저기 이제 공천 받고 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 그분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시민에게 들었어요. 지지자분에게 들었어요. 그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그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뭐 그래도 한 80% 이상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뭐 한편을 아쉬운 분들도 많지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쥐기 위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만 하다 보면 그것의 끝은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정말 아까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알아보신다. 저는 국민들이 엄청난 지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결국은 장기술 부려서 이길 것 같아도 결국은 크게 움직여야 이기더라.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치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하도 많으니까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좀 좋은 가르침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스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SNS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